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이 주변 4강의 25년 외교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눠 보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 미국의 경우는 첫 번째 가장 급선무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입니다. 트럼프 본인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재임 시에는 전쟁이 없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나서 두 개의 전쟁이나 생겼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탄을 하고 또 선거 중에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하루 만에라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공언을 했죠. 근데 과연 물론 이 두 전쟁이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중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바이든과는 틀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전격적으로 이제 줄이고, 특히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또 전격적인 어떤 정상 만남이다,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려 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 당사자와 주변의 유럽 국들이 여기에 얼마나 호응을 할지, 그것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중동 문제도 이스라엘 하마스 지금 평화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것이 잘 매듭지어지면 좋겠지만 그 외에 최근에 뭐 또 끝난 시리아 내전이라든지 이란 문제 등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이 문제도 다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외교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나토를 중심으로 한 동맹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아시다시피 여기에 대해서도 뭐 동맹이 이제 돈을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굳이 동맹을 위해서 지켜줄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더욱 강경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나토가 지금까지는 2% 방위비 분담금을 안 낸다고 계속 그걸 재촉을 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거에 두 배를 넘어서 5% 방위비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막 협박성의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뭐 당연히 나토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이라든지 일본 여타 동맹에 대해서는 더 비슷한 압박으로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이제 아마 중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새로운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트럼프 또 그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가장 큰 경쟁자 내지는 위협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데서는 공통적이고, 아마 중국에 대한 대중 압박 또 미중 전략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지금 중국에 대한 무역 관세라든지 보복 관세가 트럼프가 공언을 했듯이 그렇게 60%를 추가로 매길 만큼 아까 국내 경제의 물가, 고물가 문제 등과 관련해서 이것이 그렇게 강경하게만 갈 수 있을지는 아직 좀 더 관전 포인트고요. 다른 하나의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제 대만 문제가 될 텐데, 여기에 있어서도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전 바이든 정부처럼 무슨 대만의 민주주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하고 하나의 협상 카드로서 대만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물론 대만 해협 관련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대만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과연 미국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대만을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또 강한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상반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결국은 또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중 간의 적당한 타협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또한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블랙 스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는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이제 하나의 그런 작동을 했는데,
지금 저 2기 행정부에서 이제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정책을 예고를 했는데 과연 그것이 이제 국내 정치하고도 연관지어져서 어떻게 나타날지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새 벽두에 미국 뉴올리언스하고 라스베가스에 일어난 테러 이것이 근데 공교롭게도 둘 다 미국 시민에 의한 테러가 일어났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걸 또 마치 외부 이슬람 사람이 지른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그것이 외부 세력이 됐던 국내 세력이 됐던 뭔가 이런 좀 다른 심각한 테러 같은 이슈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된 파나마 운하를 접수하겠다 그리고 그린란드를 또 접수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엉뚱한데 지금 또 막 불똥이 튀는 그런 모양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관건인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이어서 그럼 중국은 올 한 해 주요한 대외 정책의 이슈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국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역시 2025년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트럼프 2기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쉬운 거는 뭐가 있느냐? 첫째, 트럼프 제2기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에 대해서 이미 알려진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1기 때도 한 게 있기 때문에. 동시에 중국은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해서 허도가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정책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전개될 거냐라는 게 좀 관건이라고 보고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니 해도 우리 신성훈 교수 말씀하신 대만 문제입니다. 이 대만 문제가 아시겠지만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 중에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바로 리트머스 테스트가 뭐냐? 대만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냐는 겁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죠.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2024년 5월에 출범한 민주당의 라이칭더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하고 있고 동시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점점 그 대만 자체의 독립적인 길을 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양안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고 해서 역시 그랬습니다. 그걸 단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실시했던 가장 강력한 군사훈련은 2022년 8월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었던 낸시 펠로시 여사가 대만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일주일 동안 포위작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 두 번 더 포위작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2024년 5월에 라이칭더 총통이 새로 취임하면서 취임 연설을 한 다음에 바로 대만 포위작전을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24년 10월 10일 대만 이제 건국일입니다. 쌍십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라이칭더가 다시 연설을 하고 나서 다시 또 대만 포위 훈련을 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라고 했느냐? 취임 연설에서 라이칭더 총통이 중화민국 주권은 중화민국 국민 전체에게 있다. 또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예속되어 있지 않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해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있었던 그 건국절 연설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 또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중국은 용납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거는 새로운 판본의 양국가론이라는 겁니다. 독립 시도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대만은 굴복할 생각이 없고요.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라이칭더 총통이 대통령 된 다음에 처음 했던 해외 순방이 이제 12월 1일부터 6일까지 있었는데 해외 순방이라고 하면 어디 있겠습니까? 저 태평양에 있는 선국가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국가 방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중간에 하와이에서 이틀을 묵었고요. 오는 중간에 괌에서 하루를 묵었어요. 그러면서 하와이에서 거기서 있었던 그 연구소와 세미나도 하고 또 거기서 미국 의회 지도자들과 통화도 하면서 미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이게 만약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전 조 바이든 정부처럼
그 트럼프 대만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대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면 제가 볼 때 미중 관계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중국은 뭐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중 관계의 핵심은 기술 경쟁력과 산업 경쟁력 문제입니다. 이건 뭐 중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차곡차곡 해왔고요. 그 미국에 있는 한 이제 분석가가 분석한 게 있는데요. 2005년서부터 2023년까지 그 돈을 어떻게 투자했는 걸 봤더니 지난 약 20년 동안 중국은 9조 달러를 첨단 산업에 투자를 했대요. 그동안 미국은 그걸 어디다 투자했느냐? 해외 전쟁에 투자를 했답니다. 그게 현재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미국 그 트럼프 정부가 저렇게 뭐 관세도 60%에다가 기타 뭐 하지만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미국이 승리하는 것처럼 내지는 우위를 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문제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중국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첨단 산업 육성과 그다음에 혁신체제 수립을 위해서 이미 장기적으로 준비해왔고 동시에 차곡차곡 대비를 하고 있죠.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브릭스. 요새 이제 브릭스 플러스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브릭스 그 5개국에 공식적으로 지난 10월에 있었던 카잔, 러시아에 있었던 데서 4나라가 결합해서 9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브릭스가. 9나라가 됐고 거기에다가 파트너로 또 9나라가 있어갖고 18개 지금 국가인데 그 18개 국가라는 게 아시겠지만 각 대륙을 대표하는 그 개발도상국의 핵심 대장들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 거기에다 또 상하이협력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두 가지 조직체가 사실은 중국이 주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중국에 대한 경제적 포위 전략, 그다음에 군사안보적 포위 전략이 과연 뜻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중국의 미국에 대한 대응 전략은 트럼프가 강경하게 나오면 강경하게 가고 협력적으로 나오면 협력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공은 트럼프 정부한테 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외교 정책 전망에 대해서 남기정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일본에서 트럼프를 바라보는 시각은 일단 그 미국 국내적인 맥락은 좀 차치하고 트럼프의 대외 전략과 관련해서 일본의 국가 전략을 생각하는 쪽에서는 4가지 정도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정전을 기대하는 입장, 전통적인 뭐 이른바 평화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은근히 정전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미국 중심의 패권적인 질서를 변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보는 게 있었고, 전통적인 국가주의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사람들은 뭐 내심 굉장히 환영을 하면서 미일 동맹에서 일탈하는 계기, 미일 동맹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 그러면서 군사적인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 것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보수들인데 뭐 일본식 네오콘이라고 해야 될까요? 산케이나 뭐 국가기본문제연구소 같은 이쪽에서 나오는 거는 굉장히 그 걱정하고 반발하면서 미국 대신에 일본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전위로서의 일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그룹이 있었는데 대체로 이 3가지 입장은 좀 비현실적인 것 같고, 일본의 주류는 상당히 우려하면서 동맹 재편을 시도하는 그러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식 글로벌리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마이니치나 아사히 같은 리버럴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 요미우리 쪽에서도 대략 이런 정도, 가운데에서 약간 리버럴과 보수가 함께 내는 목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예컨대 한국이나 호주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인데, 한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미중 사이에서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글로벌 사우스에 굉장히 접근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도 이쪽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트럼프를 대비해 왔던 흔적이 보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이미
같은 날에 주미 주로 주중 대사를 교체를 했다고 할까요? 이 시기가 이제 맞아 떨어진 것도 있긴 합니다만 이 주요 국가 세 개의 대사를 동시에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는 건 이렇게 흔하지 않은 일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세 사람이 거의 모두가 트럼프로의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일본 외교를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준비대사는 야마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트럼프 일기 정부 때 일본의 NSC 심의관을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대미 외교의 전방에서 일했던 사람이죠. 그다음에 무토 아키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 러일 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파견된 것 같은데 일본 외무성 안에서 이른바 러시안 스쿨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일단 포진해 놨고 주정대사로는 가나스기 겐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한반도 문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보냈던 이유는 트럼프가 만일에 북미 관계에서 움직임을 보일 때 중국에서 이걸 좀 파악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일단 포진을 해놨고 대체로 이제 트럼프의 동맹 경시를 좀 우려하면서 중상주의, 그러니까 관세를 때리려고 하는 중상주의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대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중 강경론에서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하면서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일본식의 실용주의 또는 외교 다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써왔던 그런 용어라고 한다면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양다리 외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오해를 무릅쓰고도 양쪽을 다 잡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런 점에서 어떤 움직임이 보이냐면은 이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총재선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대만을 방문을 해가지고 한다거나 그래놓고서는 바로 와가지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이 굉장히 위태롭게 보이지만은 양쪽을 다 신경 쓰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타이완이라고 하는 언설이 이러한 생각이 굉장히 한동안 일본 안에서 굉장히 파다하게 퍼져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건 무책임한 얘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오는 그러한 이 노력 같은 것도 은근히 포석을 두고 있는 그러한 점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러일 관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러시아 쪽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바로 러일 간의 협상을 개시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할린 1, 2 같은 데서의 협력 관계 같은 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좀 굉장히 성급한 논의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평화 협상 얘기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우크라이나 이후를 갖다가 러시아하고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더 주목할 거는 중국입니다. 중국하고의 관계는 이게 이제 미국 대미 협상의 레버리지를 위해서라도 일본 쪽에서는 그런 거고 중국 쪽에서도 아마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서 계속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이시바가 등장하자마자 리창 국무원 총리하고 회담을 했고 그 다음에 에이펙에서 시진핑하고 회담을 하면서 관계 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호혜적인 관계 또는 대화의 강조 이런 것들을 해왔고 다음 주쯤 해가지고 아마 모리야마 자민당 간사장이 중국을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공산당하고의 자민당하고의 이 전통적인 협력 관계를 갖다가 재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보이고 있고 이와야 외상도 곧 작년 말에 방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완화한다라거나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거를 시도하고 있는 게 지금 중일 관계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의 관계는 지금 정식적으로 아직 이렇게 스타트 라인에 서진 못했지만 트럼프에 대해서 아베 아키에
아베 총리의 부인이죠. 아베 야키 씨가 가가지고 한번 만나고 왔고 손 마사요 씨도 한번 만나서 오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상당한 정도로 탐색전을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도 지금 뚫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미일 관계를 보는 사람들의 관전평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역시 여전히 그 러시아가 굉장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관심이 많은데 러시아 올 한 해 뭐 새 외교 정책 전반적인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볼 수 있는지요? 네, 일단 이제 2025년 러시아의 대외 정책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역시 이 전쟁을 지속하고 승리해서 이 러시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아마 크게는 중국과의 전략적인 협력을 잘 유지 관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일 것이고 그 이외에도 중요한 대외 정책의 대외 환경을 잘 관리함으로써 특히 전쟁 지속 가능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의 지지라든가 다양한 러시아의 자원을 판매한 루트들을 확보하는 그런 그 대외 정책적 환경과 여건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러시아로서는 이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던 어떤 식으로든 이 궁지부를 찍으려면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고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자체의 계획과 방향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쪽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5년 러시아 대외 환경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미국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풀어져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뭐 그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당선 직후에 바로 이기 그 행정부 특사로서 키스 켈러그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러시아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이제 이 보좌관을 이 특사로 지명을 했는데요. 켈로그 특사가 이런저런 행보를 통해서 밝힌 그 윤곽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전선을 현재 위치에서 동결하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문제는 협상 조건에서 제외하는 이제 커다란 줄기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였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본적인 그 대화에 대한 이 합의 또 이 지향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캠페인 시절에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현실이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일단 각국의 입장들을 살펴보면서 관계를 보면 러시아로서는 기본적으로 이 전쟁의 시작 초기 목적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이 중립화하고 그 다음에 이 국가가 다시 서방과의 관계 속에서 러시아에 이 총이나 칼을 들이대는 이제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여튼 확실하게 우크라이나의 중립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우크라이나는 이 나토 가입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다라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렵다면 다른 방식의 안전보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죠. 따라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에서 결국은 이 전쟁이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하더라도 이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에 대한 이 합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난제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럽의 입장인데요.
근데 유럽은 사실은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와의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전략 파트너로서 여러 가지 저렴한 가스 등 또 러시아에 대한 투자의 이점 같은 것들을 누리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 전쟁 3년여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와 유럽의 경제적인 파트너십 같은 것들은 상당히 이제 무너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후에 이것을 어떻게 다시 복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이미 경제적인 이득으로서의 시장 평화에 기초한 러시아와의 좋은 관계는 쉽지 않다. 그럼 결국 러시아에게 남는 건 위협인데 이 위협을 막기 위해서 유럽의 안보를 위한 가장 좋은 조처가 뭐냐? 이게 이제 유럽 국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EU의 그 신임 이 유럽연합 그 안토니우스 코스타 이 의장도 그 취임사에서 우크라이나 항복을 수용할 수 없다. 그것은 유럽 전체의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는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어떤 방식으로든 러시아로부터의 유럽에 대한 안보 위협에 대해서 안전판을 세우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이 우크라이나 입장과 유럽의 입장이 결합되질 경우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를 하더라도 사실은 저강도의 분쟁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져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 러시아가 미국과 어떻게 타협을 하느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문제를 두고 유럽을 또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난제로 남겨지면서 러시아 외교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한 이제 다양한 가능성들을 좀 모색하는 방식으로 나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기대한 바처럼 쉽사리 전쟁이 종전 합의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는 아주 높지는 않다. 그 협상 과정이 꽤 지난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